안녕하세요. 저는 서로 의지해야 할 가족 간에 계산기만 두드리던 인간을 뻥 차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매번 이득과 손실을 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가족이라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와 아주 가까운 곳에 말이죠. 그 계산적인 인간은 바로 저희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그 사건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야말로 자연이 제 놀이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보다 시골에 살던 어린 시절이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 워터파크나 수영장을 가지만 제가 어렸을 땐 집 근처에 있는 개울가에서 놀곤 했거든요. 저는 여동생이랑 개울가에서 쪼그려 앉아 발도 담그고 이것저것 구경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개울가에서 소금쟁이나 물방개, 개구리 같은 걸 잡으며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빠가 맛있는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당에 불까지 피우고 꼬챙이에 뭘 끼워서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그거 개구리잖아요. 저보고 개구리를 먹으라고요? 그래, 이 개구리가 얼마나 별미인 줄 아니? 너희가 맨날 개울가에서 개구리 잡으면서 노는 것 같길래 이왕 잡는 거 이렇게 구워 먹는 것도 알려주려고. 왜? 그럼 개구리가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꼬챙이 끼우면 개구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고, 우리 재영이가 마음씨가 착한 건 알았지만 개구리까지 불쌍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이거 맛있게 구워서 뒷다리 한번 먹어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걸?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개구리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훌쩍거리며 울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개구리를 열심히 굽더니 뒷다리를 뜯어서 저랑 동생한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안 먹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막상 먹어보고 나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개구리예요? 닭고기 아니에요? 거봐, 아빠가 맛있다고 했지? 아빠 어릴 땐 동생들이랑 이렇게 개울가에서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어.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잡아다가 구워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저는 그날 이후로 가끔씩 개구리를 잡아다가 아빠랑 같이 구워 먹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닭장에 닭도 몇 마리 키웠었는데 저희 엄마가 닭장에서 꺼낸 계란으로 계란 후라이를 해주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호기심에 저도 계란을 한번 꺼내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몰래 닭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금살금 다가가 계란에 손을 뻗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암탉이 고개를 돌리더니 제 손을 사정없이 쪼아대는 거예요. 아파, 아프다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까지 흘리며 닭장 밖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울면서 들어가니까 엄마가 저한테 왜 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푹 안겨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닭장에서 계란 한번 꺼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갈기 무섭게 내 손을 마구 쪼아댔단 말이에요. 하마터면 손에 피날 뻔했다고요. 어이구, 무턱대고 들어가서 계란을 훔쳐오려고 하니까 공격을 당하지. 엄마가 어떻게 하면 조용히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알려줄게. 자, 엄마 따라와.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선 손에 닭 모이를 한 줌 쥐고 닭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한쪽에 모이를 뿌려 닭들을 유인하고 재빠르게 계란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의 생활은 항상 생기가 넘치고 즐거웠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턴 농사일도 자주 도와드리고 엄마가 새참 준비할 때 옆에서 돕기도 했죠. 이제는 저랑 동생도 놀기만 하는 어린애가 아니라 집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내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 대학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부모님 댁에 내려가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2금융권의 대출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신혼집을 저랑 남편 힘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5천만 원이나 보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빠, 여유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큰 돈을 뭐하러 주세요? 저희 여태까지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집 구하면 돼요.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부모가 돼서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자마자 대출로 시작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지 않니? 자고로 대출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거 받아다가 집 구하는데 보태거라. 저희 부모님 덕분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엔 왜 이렇게 좋은 걸 더 일찍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어요. 주말에 가끔씩 남편이랑 친정에 내려가 농사일도 돕고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랬거든요. 이서방, 자네 이런 거 봤나? 이거 내가 직접 담근 인삼주야. 내가 이거 고이 모셔놓고 아무나 안 주는 건데 자넨 우리 가족이니까 특별히 내가 맛보게 해주겠네. 이야, 이거 진짜 아버님이 담그신 거예요? 때깔이 진짜 죽이네요. 저 그럼 한 잔 주십시오. 이런 귀한 걸 주신다는데 당연히 한 잔 받아야죠. 아빠는 사이가 생겨서 좋은지 매일 싱글벙글 웃으셨어요. 저도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잘 지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씩은 남편이 소고기나 전복 같은 걸 사서 친정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전복 좋아하시지? 내가 오늘 홈쇼핑 보다가 손바닥만큼 큰 전복이 있길래 장모님 댁으로 주문해드렸어. 그렇게 남편이 이것저것 보내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보내주시거나 직접 기름 배추로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결혼을 해서 따로 살지만 부모님과 이렇게 자주 정이 오가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친정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시댁하고는 조금씩 삐그덕거릴 때가 있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왠지 모르게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풍기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먼저 결혼한 시숙과 형님도 시댁에 와 계셨는데 시모가 자꾸 형님한테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이 워낙 자상하기도 했고 설사 저한테까지 그러신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을 하는 성격이라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 시댁에 가보니 생각보다 더 가부장적인 집이더라고요. 남자들은 거실에 들어누워 TV만 보고 있고 형님이랑 시모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형님뿐이고 시모는 서서 이것저것 지적하기 바빴죠. 저는 옆에서 같이 돕다가 형님한테 슬쩍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님, 왜 일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힘드세요?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 그런데 이 집이 원래 이런 집안이야. 나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그렇더라고. 에이,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에휴,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이런 분위기였다는데 나 혼자 어떻게 바로잡겠어.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내가 그냥 따라야지 뭐. 형님, 그건 아니죠. 옛날에 어머님 세대 땐 그랬을지 몰라도 세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바뀔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님. 형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거실에 드러누워 있는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명절인데 이렇게 누워서 TV만 볼 거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부엌에 가서 전이라도 같이 부치자. 뭐? 전을 부치자고?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해. 안 해봤으면 오늘 처음으로 배우면 되지. 요즘에 명절 때 남자들도 같이 일하는 거야.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같이 가서 해요. 형님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형님 혼자 저러고 계시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시부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작은 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딜 남자들을 보고 부엌 일을 같이 하자고 해? 옛말에 남자가 부엌에 출입하면 뭐 떨어진다는 말 못 들어봤냐? 아버님,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씨 집안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씨 집안 사람들은 다 쉬고 있고 이씨 집안도 아닌 저랑 형님만 일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세월이 변했으면 이런 것도 다 변해야 된다고 봐요. 아버님도 옛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요즘 생활 방식에 좀 따라주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모의 심부름을 다녀온 시누이가 어느새 집에 들어와 얘기를 듣고 있었나 봐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작은 올케 언니,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집 남자들 원래 게으르고 고지식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자란 이유로 저 혼자 일하는 거 억울해서 몇 번이나 대들고 싸워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가 같이 할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니 왜 형님이 이런 집안 분위기에 수긍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평생을 싸워왔는데도 못 고친 걸 형님 혼자 바꿀 수 없었겠죠. 그래도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억지로 남편을 데리고 와서 뒷정리라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집안 여자들 중 가장 큰 어른인 시모가 나서서 같이 싸워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시모 역시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너무 빠져 있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마트에 갔다가 석류가 맛있어 보여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3개만 들어있더군요. 제가 잘라서 나눠 먹으려고 칼을 가져왔는데 시모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눠 먹으려고 칼까지 가지고 왔니? 네? 석류는 3개고 사람은 6명이니까 반씩 잘라서 먹으려고 가져왔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우리 집 남자들만 먹으라고 사온 거야.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석류를 시부와 시숙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하나씩 쥐어주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 같이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서운하죠. 그리고 원래 석류가 여자한테 좋은 과일인 거 모르세요? 굳이 3명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여자 셋이 먹어야지. 왜 남자 셋이 먹어요? 뭐야? 아유, 그런 건 또 어디서 찾아봐가지고. 됐고, 정 그렇게 과일이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있는 사과나 깎아 먹어. 이건 남자들 주려고 사온 거니까 탐내지 말고. 네? 냉장고에 있는 사과 다 말라서 쭈글쭈글해져 있던데 그걸 먹으라고요? 에이, 사람 차별 너무 하신다. 됐어요. 저랑 형님도 입이 있지. 그런 건 안 먹어요. 형님, 남자들끼리만 석류 먹는다는데 우리도 그냥 여자끼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디저트나 먹고 와요. 어머님은 남자들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여기 계실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형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확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시댁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 형님과 맛있는 디저트에 커피 한 잔을 했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동서, 동서는 어쩜 그렇게 따박따박 할 말을 잘해? 나도 동서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말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왜요? 형님도 말하시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에 저러는 거 진짜 아니잖아요. 형님은 저런 집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동안 당하고 산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휴, 말도 마. 나도 저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나마 요새는 동서가 따박따박 대드니까 덜하는 거지. 그 전에 나 혼자 있을 땐 훨씬 심했어. 식구들 다 노는데 나 혼자 일하는 건 기본이고 어머님이 별것도 아닌 걸로 수시로 전화해서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아들 뒷바라지 똑바로 안 한다면서 화내실 때도 있고 심지어 예전엔 식탁이 작아서 남녀 겸상도 안 했다니까.
남자들만 식탁에서 편하게 먹고 나랑 어머님은 코딱지만한 밥상 펴서 밥 먹었어. 그마저도 내가 큰 식탁으로 바꿔드려서 다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거야. 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들만 바닥에서 먹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동서는 서방님이라도 잘해주잖아. 우리 남편은 결혼 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 돌변하더라.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성질이나 내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해.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한다니까. 형님 말대로 저희 남편이 잘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시댁 문제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저희 남편한테 아버님이랑 어머님 좀 알려보라고 했었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사시던 분이라 어쩔 수 없으니까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던데요. 이런 상황에선 형님이랑 저랑 둘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맨날 당하기만 하지 마시고 할 말은 좀 하면서 사세요. 그러자 형님은 그동안 참고 살았던 얘기를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으면서 앞으로 저처럼 조금씩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형님과 연락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님과 의지하면서 할 말은 해가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에는 제 여동생도 결혼을 했답니다. 제부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부는 참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저희 엄마가 평소처럼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영아, 김치 잘 받았지? 이번엔 우리 둘째 사이랑 같이 담근 김치야. 제부랑요? 제부가 내려가서 같이 김장도 했어요? 그럼 피곤하고 바쁠 텐데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내려와서 일을 도와주더라. 네 동생이 결혼을 참 잘했어. 남잔 자고로 돈 많고 능력 있는 것보다 저렇게 자상하고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 좋은 거거든. 그런데 또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는데 또 제부가 와 있는 거예요. 차에서 커다란 체리박스를 몇 박스나 꺼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혹시 체리 드셔보셨어요? 저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샀는데 왠지 안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아이고, 맛이나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걸 우리 둘이서 어떻게 다 먹으라고? 동네 어르신들도 조금씩 나눠드리려고 많이 사왔죠. 어르신들이 참외나 사과 같은 건 많이 드셔보셨어도 이런 건 자식들이 안 사다 주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손뼉까지 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인 장모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챙기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부랑 같이 돌아다니며 나눠주시겠다고 나섰습니다. 남편한테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빼고 저랑 여동생 부부 그리고 아빠까지 넷이서 동네를 돌아다녔답니다. 집집마다 들러서 체리를 한 바구니씩 드리니까 다들 제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이가 다 있어. 내 살다 살다 장인 장모 챙기는 사인 봤어도 동네 사람들까지 다 챙기는 사이는 처음 봤네. 아버님한테 들어보니까 동네 어르신분들이랑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사셔서 거의 친척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시면 맛있는 거 있을 때 나눠 먹고 그래야죠.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어르신들과 대화도 잘하는 제부를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부는 저희 친정에 뭐 하나라도 고장날 기미가 보이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사람을 불러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그런 섬세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제가 다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제 여동생은 제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고 저도 둘째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부한테서 생각지도 못하게 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제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연락을 받고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장례식장에 총출동했답니다.
제부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더라고요. 장모님,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이라곤 어머니 한 분뿐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저한테 가족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제부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한테 가족이 없긴 왜 없어? 우리 제이도 있고 자네가 지켜줘야 할 예쁜 딸도 있잖아. 게다가 우린 자네 가족 아닌가? 결혼했으면 장인 장모도 다 가족인 거야. 자, 고개 들어서 한번 둘러봐봐. 안사돈 부고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가족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자네가 혼자야? 그러자 제부는 고개를 들어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처형까지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 배웅해 주시고 이렇게 저 위로해 주려고 먼 길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전생은 무슨, 자네는 지금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야말로 자네처럼 착하고 바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장모와 사이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의지하게. 절대로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알았지? 그러자 제부는 저희 부모님한테 또다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이후 제부는 저희 엄마한테 장모님 대신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희 아빠한테도 아버님 대신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잘 챙기더라고요.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느라 힘들 텐데도 수시로 연락하고 챙기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반면 저희 남편은 친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 초기엔 그렇게 잘하더니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소홀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작스런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술 먹고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도 다녀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더군요. 여보, 나 우리 아버지 병원비로 쓰시라고 1,000만 원 보내드렸어. 병원비하고 남은 건 용돈으로 쓰시라고 드린 거야. 저는 말도 없이 1,000만 원을 보낸 남편이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점점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꾸만 사소한 것까지 다 계산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예전에 당신이 우리 집에 몇 번 보냈었던 전복 있잖아. 그거 안 보낸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엄마한테 오랜만에 보낼까? 당신이 그거 어디서 주문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주문해봐. 그러자 남편은 짜증을 확 내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됐어. 그런 걸 쓸데없이 뭐하러 보내? 그런 거 백날 보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홈쇼핑에서 비싸고 좋은 거 보내드렸는데 장모님은 맨날 직접 농사 지은 것만 보내주시잖아. 사람이 10만큼 보냈으면 똑같이 10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농사 지은 것들 원가 따지면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따져보면 맨날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뭐라고? 아니, 무슨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는 것까지 그런 걸 따져. 사람이라는 게 원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직접 농사 지으신 배추며 뭐며 자주 보내주시는데 그거 사실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공짜로 생색을 내다니. 농사가 무슨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아?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고생하신 건 생각도 안 해? 그러게 누가 그런 거 달래? 나도 처음엔 그냥 보내드렸는데 몇 번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더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최근에 안 보내드린 거야. 나만 호구되기 싫어서. 뭐? 호구? 당신 지금 말이 지나치다. 됐어. 그깟 전복 내가 찾아봐서 더 좋은 걸로 보내면 그만이야.
당신 다음번에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 먹기만 해. 지금 냉장고에 있는 김치도 우리 엄마가 담가주신 거 알지? 당신 앞으로 김치에 손도 대지 마. 알겠어? 그 이후 저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건 저랑 저희 애들끼리만 먹고 남편한테는 일절 주지 않았어요. 자식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사사건건 계산기를 두드리며 짜증나게 하더군요. 하루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큰딸이니까 계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절 말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 다 경제생활하는 어른들이니까 밥값은 더치페이 합시다. 제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드신 거, 처제네가 먹은 거, 그리고 우리가 먹은 거 다 계산해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보, 진짜 창피하게 왜 이래? 가족끼리 밥 먹는데 정없게 그런 걸 따져야겠어? 원래 가족끼리 이런 건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큰딸이란 이유로 이렇게 한두 번씩 계산하다 보면 다음부터도 계속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일 안 생기게 애초에 싹을 딱 잘라야 돼.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부가 자기 카드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그냥 제가 다 계산할게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신 것까지 직접 내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제부의 모습을 보고 남편한테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부의 손을 밀어버리고 직원한테 제 카드를 쥐어줬어요. 제부, 이건 내가 계산할 테니까 제부 넣어도 당신 진짜 가족들 앞에서 쪽팔리게 이럴 거야? 당신도 여태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사주는 밥 몇 번이나 얻어먹었잖아. 그럼 그땐 왜 더치페이 안 했어? 계산을 할 거면 공평하게 하던가. 이러는 거 너무 속보이지 않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제 카드로 계산하고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시더군요. 기분 좋게 외식하러 왔는데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형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동서, 지난주 주말에 왜 안 왔어? 서방님이 랍스타까지 사와가지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다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끼리만 맛있는 거 먹어서 미안하네. 네? 뭐라고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형님, 저 남편이 어머님 댁에 간 줄도 몰랐어요. 그날 약속 있다면서 혼자 나갔거든요. 그 인간,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외식할 땐 돈 한 푼 쓰기 아까워서 더치페이 하자고 하던데 거기 가선 그 비싼 랍스터를 잘도 사주네요. 뭐? 진짜 서방님이 그랬단 말이야? 아휴, 이 집안 남자는 도대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네. 하긴 이 시집안 핏줄이 어디 가겠어? 그렇게 형님과 통화를 하며 다음에 차라도 한잔 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치사하게 친정에서는 더치페이 하자고 했으면서 왜 시댁에 가서는 그 비싼 랍스터를 쌌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우리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쌌다. 왜? 뭐라고? 당신 가족만 가족들이고 내 가족은 가족도 아니냐? 참, 당신 지금 엄청 유치한 거 알아? 그래, 당신 유치하게 나가니까 나도 유치하게 나가지 뭐. 나도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 식구들만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 그렇게 저와 남편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저보다 먼저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형님이었어요. 조만간 만나서 차나 한잔 하자더니 갑자기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서, 나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시댁에 알리기 전에 동서한테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네? 아주버님이랑 이혼하신다고요? 왜요? 아주버님이 또 힘들게 해요? 어, 여태까진 우리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 괴롭히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동서처럼 대들어봤자 바뀌는 것도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그 인간 나 몰래 바람까지 피웠어. 왜 그렇게 가정에 소홀한가 했더니
만나는 여자가 있더라고. 세상에, 글쎄 나 몰래 1년이나 만났다더라. 이것들이 아주 날 바보로 알고 농락한 거야. 동서, 나 그런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도 여태까지 동서가 내 편이 되어주고 힘이 돼줘서 정말 고마웠어. 동서 나처럼 되지 말고 서방님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더 미루지 말고 얼른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후회하니까. 알겠지? 그렇게 형님은 상간녀 소송까지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숙이 성격이 별로인 건 알았지만 바람까지 피우는 인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아들이 잘못해서 이혼당했으니 시부모님이 조금은 죄책감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님이 이혼하니까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시모는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따지더군요. 작은 애 너, 설마 큰애처럼 내 아들 뒤통수 치고 이혼한다 소리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보니까 너희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둘이 붙어 다니면서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이간질하면서 내 아들 이혼당하게 한 거 아니냐고.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주버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라면서요. 잘못은 아주버님이 했는데 왜 저한테 불똥이 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이 정도 버텼으면 오래 버틴 거 아닌가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형님 엄청 괴롭히셨잖아요. 괴롭히긴 뭘 괴롭혀? 이것 봐, 이것 봐. 너희들끼리 뒤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시부모 욕이나 하고 다닌 거지?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아주 집안 망하게 생겼네.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자식을 잘 키우셨어야죠. 솔직히 형님이 시집 와서 못한 게 뭐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셨어도 꿋꿋이 다 버텼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가정에 통 관심도 없는데 형님 혼자서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다 하셨잖아요. 며느리로서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아들이 잘못했으면 형님한테 사과할 생각을 하셔야지. 진짜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끝까지 형님 탓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시모와 시부를 달라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은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의 결혼 생활에도 회의감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남편이 아주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형님이 이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재영아, 네 아빠 어떡하니? 경운기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단다.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 저는 너무 놀라 바로 아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수술하고 당분간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내려온 여동생과 제부도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언니, 우리 아빠 괜찮겠지? 그러게 뉴스에 경운기 사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니까.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농사일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여동생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농사 일이라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과 상의 끝에 각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저희 아빠에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당분간은 쉬셔야 된대. 수술비로도 쓰고 앞으로 쉬면서 생활비로 쓰실 돈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1,000만 원만 해드리자. 그러자 남편은 기겁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1,000만 원?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드려? 왜 못해? 내 아빠고 당신 장인어른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1,000만 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아유, 알았어. 대신 장인어른한테 차용증 받아와. 설마 그거 그냥 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 나중엔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차용증 받아오면 내가 1,000만 원 빌려드리는 거 동의해 줄게. 저는 순간 남편이 완전히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다쳐서 수술하신다는데 차용증까지 쓰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차용증은 무슨 차용증이야? 당신 몇 년 전에 아버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쳤을 때 나한테 말도 없이 1,000만 원 보내드렸지? 그럼 그때도 차용증 썼어? 차용증 쓰고 그 돈 다시 돌려받았냐고. 그땐 안 그랬으면서 왜 우리 아빠한테 차용증까지 쓰라고 하는데? 자식한테 돈 뜯어내려는 그 심보가 훤히 보여서 그렇지. 차용증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야? 당신 진짜 미쳤구나. 당신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5천만 원 해주신 거 기억도 안 나? 당신네 집에서 10원 한 장 안 보태주실 때 우리 아빠가 없는 형편에도 그 큰 돈 떡하니 내주신 거잖아. 그럼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1,000만 원 정도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딸 자식 결혼할 때 돈 해준 걸로 생색 낼 거면 해주지 말았어야지. 뭐? 생색? 누가 보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1,000만 원 내놓으라고 요구한 줄 알겠다. 그게 아니라 나랑 내 동생이 아빠가 걱정돼서 1,000만 원씩 드리자고 한 거야.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못 드리겠다 이거지? 아, 누가 못 드린대? 차용증 써오면 드린다고. 아니,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린다고. 참고로 빌려드리는 거니까 이자도 있는 거 알지? 내가 계산기 탁탁 두드려서 매달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책정할 테니까 그거대로 해. 알겠어? 당신 아주 돌았구나.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아빠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도 걱정 하나도 안 했잖아. 당신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신경 끄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서러운 마음에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제이야, 나 진짜 네 형부 때문에 못 살겠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건지 모르겠어. 그러자 여동생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있었던 일을 여동생한테 전부 다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여동생이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저희 엄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재영아, 보내준 돈은 잘 받았다. 그나저나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한테 2천만 원이나 보내줬니? 너랑 제이가 아빠가 걱정돼서 1,000만 원씩 모은 거라며? 아이고, 내가 딸들을 잘 키워서 이런 선물도 다 받아보네. 재영아, 정말 고맙다. 저는 돈을 드린 적이 없는데 엄마가 돈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전화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그거 내 남편이 엄마한테 2천만 원 보내드린 거야. 언니가 형부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내가 남편한테 다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괜히 언니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더라고. 엄마한텐 언니랑 같이 모아서 준 거라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지더군요. 저를 배려해서 혼자 2천만 원을 내준 제부와 저희 남편이 극과 극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에 비하면 제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다름없었고 제부에 비하면 저희 남편은 기어다니는 벌레보다 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우리 아빠한테 돈 드리려면 차용증 써오라고 했지?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제부가 우리 대신에 1,000만 원 더해서 2천만 원 드렸거든. 돈 한 푼 아까워서 더치페이 하고 장인어른이 다쳤는데도 차용증까지 써오라고 하는 누구하곤 진짜 비교되지 않아? 뭐? 동서가 2천만 원을 그냥 드렸다고? 참나, 화물차 운전이 돈이 꽤 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 그럼 잘 됐네. 안 그래도 차용증 무시하고 돈 안 갚으실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어.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당신 우리 집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신 집 일에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뭐야, 치사하게. 내가 차용증 쓰라고 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소홀하게 하겠다 이거야?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당신은 며느리잖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며느리야? 나 이제 당신 집안 며느리 아니거든?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당신 우리 가족들 만날 때마다 맨날 계산기 두드렸지? 그래서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계산기 좀 두드려 봤어.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나한테 훨씬 이득이더라. 너 같은 거 끝까지 데리고 살아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고 우리 가족들은 상처받을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애들은 무슨 죄야? 너같이 인성 더러운 아빠 밑에서 자라면 똑같이 클 거 아니야.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지금 이혼하는 게 모두한테 이득이지. 참나, 이혼하자면 뭐 내가 못해줄 줄 알고? 그래, 이혼해. 나도 이혼하고 어디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자유롭게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다신 내 눈앞에 알짱거리 생각하지 마. 알겠어? 저는 그렇게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부가 저 대신 내준 1,000만 원은 제부한테 보내줬답니다. 제부, 그렇게 큰돈 떡하니 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제부 덕분에 내 인생을 구한 것 같아. 제부가 옆에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 전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더 잘 알겠더라고. 제부, 내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위해줘서 정말 고마워. 제부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나 마찬가지야. 다행히 저희 아빤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극구 말려서 당분간은 농사일을 쉬고 집에서 여유롭게 보내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언니, 잘 지내고 있죠? 언니가 우리 오빠랑 이혼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저 얼마나 응원했는지 몰라요. 그러게 제가 이 집구석 남자들 다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올케 언니, 저희 집에서 진짜 탈출 잘하셨어요. 큰 올케 언니가 이혼할 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작은 올케 언니까지 이혼하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는 이 집 핏줄이라 쉽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올케 언니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올케 언니, 앞으로 제가 응원할 테니까 우리 조카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셨죠? 가끔씩 조카들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여주시면 더 좋고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정상이었던 전 시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 집안에서 여자라고 차별받으며 살았을 전 시누이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시누이랑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애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어요. 최근에 전 남편이랑 싸우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이 평화롭고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처음에만 조금 아빠를 찾더니 이제는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애초에 집에서 맨날 짜증만 내는 아빠를 어떤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던 가운데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 2년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전 시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며느라, 너 혹시 돈 좀 있니? 지금 내 아들 큰일 나게 생겼는데 네가 좀 도와다오. 아줌마, 아줌마 아들이 큰일 나게 생긴 걸 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줌마 자식이니까 아줌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그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불법 대출을 저지르는 바람에 경찰에 끌려가고 지금 말도 아니란다. 뭐라고요? 불법 대출이요? 참, 하다 하다 별걸 다 하네. 뭘 얼마나 불법으로 대출해줬길래 그러는데요?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가 봐. 대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한테 뒷돈을 받고선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해줬대. 그런데 그게 내부 감사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어.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소까지 했다나 봐. 야, 밥 한 끼도 더치페하자고 하길래 쫌생이 마냥 간이 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쩜 그렇게 무서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내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네. 안 그랬으면 남편 옥바라지나 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 교도소에 안 들어가게 돈 좀 다오. 이거 합의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커서 내 돈으로는 해결이 안 돼.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받은 거 있잖니? 그래도 너랑 결혼해서 살았던 남편이고 너희 애들 아빠인데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치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본인 아들이 불법을 저질러 고소당한 걸 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전 시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줌마, 미쳤어요? 제가 그 돈을 왜 줘야 되는데요? 그러게 진작에 자식 좀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자식이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돈 또 고르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불법까지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진작에 양심 없는 줄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네요. 아줌마가 낳은 자식이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반성하는 거나 지켜보세요. 하긴 그 인성의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다 나와도 반성 같은 건 안 하겠네요. 아무튼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저한테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전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길래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나중에 전 신우이한테 듣기론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교도소에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사람이 욕심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들으시곤 진작에 이혼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다들 나쁜 인간들은 결혼 전에 가면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 본성을 드러낸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애들이 더 크기 전에 전 남편의 본성을 알아 이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앞으로는 저희 애들이 전 남편의 나쁜 본성을 담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키울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졌는데 더 더워지기 전에 가족들이랑 나들이도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을 들은 분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